한양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포졸의 목소리가 사랑채 마루를 울렸습니다. 박서방은 붓을 든 채 고개를 들었지요. 먹물이 화선지 위로 번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과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앞에는 압송 명령서를 내미는 포졸이 서 있었고 그 뒤로 4~5명의 관원들이 줄지어 마당을 채우고 있었지요. 횃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이 포졸들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죄목이요? 흉사를 입에 올린 죄입니다. 그 말에 박서방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달 전 이판서 부친의 장례 때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묘자리에 대해 단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물길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산은 산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요.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묻는 말에 답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박서방은 그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선비였습니다. 아침이면 글 읽는 소리가 사랑채에서 흘러나왔고 저녁이면 마루 끝에 앉아 붓을 씻는 모습이 보였지요.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리면 그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사의 예법을 묻는 이도, 경서의 해석을 구하는 이도 그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양쪽 모두 그를 찾았고 그의 한마디면 대부분의 일이 수습되었지요. 평소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했고 모르는 일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허풍을 떨거나 아는 체 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세상사에 크게 나서지 않으되 부당한 일에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도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채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잔잔히 났고 뒤뜰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지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아내는 배틀 앞에 앉아 천을 짰습니다.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결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도포 자락이 흙바닥에 스쳤습니다. 박서방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을 크게 뜨고 포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둘째 아들이 뛰어나오다 어머니에게 붙들렸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쳤으나 어머니의 팔은 놓아주지 않았지요. 딸은 방문 너머로 내다보다 입을 틀어막았고 울음소리를 삼키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큰아들 도유는 마루 끝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포졸들 앞에서 경거망동했다가는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서방은 대문을 나서며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요. 두려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솔히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어려울수록 차분히.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처세였지요. 그러나 도유는 그 눈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에 묶인 밧줄이 그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 밧줄이 내 손목이었다면, 저 수치가 내 것이었다면.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판서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 묘자리를 찾던 중 박서방이 사는 고을 산자락이 지목되었지요. 산은 둥글게 휘어 있었고 아래로는 강물이 돌아 나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배산임수의 명당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물길이 급하게 꺾이는 곳이었지요. 풍수를 아는 이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물길이 빠른 자리라 흉하다는 말도 있었고 산등이 단단하여 길지라는 말도 있었지요. 이판서는 길지라는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묘가 명당에 자리하면 후손이 번창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장례 당일 하늘은 맑았으나 전날 밤비로 땅이 질퍽했습니다. 관을 옮기던 인부들이 산등성이를 오르내렸지요. 발밑에 흙이 마르지 않았던 탓에 한 인부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관이 기울어지자 누군가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지요. 관은 비탈을 타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지고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관을 잡으려 뛰어들었으나 소용없었지요. 관은 강물에 한 번 흔들리더니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허둥지둥 강으로 뛰어내려간 인부들이 겨우 건져 올렸지요. 다행히 관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나 그 광경을 본 자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죽은 사람도 싫다고 강물로 뛰어든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책임을 찾고 싶었지요. 아버지의 장례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흉하다고 말하였느냐? 고을 아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 박서방이 있었다고요. 그가 물길이 급하니 사는 산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지요. 그 한 줄의 보고가 화근이 되어 새벽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양으로 끌려가 어두운 옥방에 갇혔습니다. 축축한 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왔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요. 밤이 되자 벽 너머로 곤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뒤따랐고 그 소리는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지요. 억울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먼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말 한 피를 준비했습니다. 마구간에서 가장 튼튼한 말을 골랐지요.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었기 때문이었지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으나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주었지요. 도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결박된 손목이 관아의 축축한 바닥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흐르듯 지나갔고 말발굽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밤새 말을 달렸고 동이틀 무렵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고을과 달랐습니다. 길은 넓고 말발굽 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며 담장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좌판에서는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지요. 그러나 도윤에게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입에는 마른 거품이 물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등은 땀으로 젖었다가 말랐다가를 반복했고 허벅지는 안장에 쓸려 쓰라렸지요.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영의정 정승상의 저택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곧장 향했지요. 영의정 정승상. 조정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삼정승 중 으뜸이요. 나라의 큰일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지요. 이 판서도 그의 아래였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영의정을 움직이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고을의 관하에 호소해봤자 이 판서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권세는 권세로 막아야 했습니다. 정승상의 저택은 그 위세에 걸맞게 웅장했습니다. 대문만 해도 도윤이 살던 집의 2배는 되어 보였지요. 대문 위에는 현판이 단정히 걸려 있었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기와는 햇빛에 반들거렸고 문 앞에는 무장한 문지기들이 서 있었지요. 도윤이 문 앞에 서자 문지기들이 막아섰습니다. 창대를 교차시켜 길을 막았지요. 무슨 일이요? 억울한 사정을 아뢰러 왔습니다. 저는 선비 박모의 아들입니다. 문지기는 시큰둥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 훑어보았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도포, 갈라진 입술, 충혈된 눈. 영의정을 만나러 온 행색이 아니었지요. 영의정 대감께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아무나 만나시는 줄 아시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당신뿐이겠소. 그 말에도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땅이 차가웠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서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손바닥이 얼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으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하인이 몇 차례 나와 돌아가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다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나중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러나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께 억울함을 아뢰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고집도 세군. 그렇게 버틴다고 대감께서 만나주실 것 같소.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도윤의 얼굴에도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배가 고팠으나 참았습니다. 목이 말랐으나 견뎠습니다. 아버지가 옥중에서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횃불이 켜졌고 그 불빛에 도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지요. 문지기들도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상태로 밤을 새면 탈이 날 것이 분명했지요. 결국 한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마침내 안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도윤은 사랑채로 불려 들어갔지요. 들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정자가 보였습니다. 곳곳에 기이한 모양의 수석이 놓여 있었고 화초들이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지요. 권세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사랑채에 이르니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기둥에는 세월의 결이 곱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유는 마루 아래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올라왔느냐? 정승상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위험이 서려 있었으나 날카롭지는 않았지요. 한쪽 손에는 접은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육순을 넘긴 듯했고 수염은 희끗희끗했으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습니다. 흉사를 입에 올린 죄목이라 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정승상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판서 부친의 묘자리 소동은 이미 조정의 소문이 바다했지요. 관이 강물에 떠내려간 이야기는 한양장안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된 이판서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일에 직접 나서기에는 여러모로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조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고 사소한 일로 적을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이판서의 노여움이 크다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발을 흔들었고 마당 저편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승상은 시선을 옆방으로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외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젊은이였으나 며칠 전부터 급병을 얻어 얼굴조차 내밀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의원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살릴 수는 있다.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지요. 정승상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곤란한 처지다. 내 아들이 윤대감의 딸과 혼인을 약조하였네. 이미 혼례 날이 정해졌는데 아이가 병을 얻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윤대감, 좌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 다음 가는 자리였지요. 두 정승 집안의 혼인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동맹의 의미가 있었지요. 혼사가 깨지면 두 정승 간의 신뢰가 흔들릴 터였습니다. 조정의 일은 사람의 감정보다 무거웠으니 정승상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병은 낫지 않고 혼례날은 다가오고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정승상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지요. 내가 내 아들 대신 초래청에 서겠느냐? 말은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지요. 귓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혼례를 치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평생 거짓 속에 살아야 할 수도 있었지요. 발각되면 사형을 면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혼례를 사칭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결박된 손목이 떠올랐습니다. 관아의 축축한 바닥이 벽 너머로 들려오던 곤장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지요. 초래에만 서면 됩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분명했습니다. 정승상의 눈이 미세하게 빛났지요.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네. 그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밤을 지새우면 되느니라. 내 아들은 병이 나으면 제 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때까지만 모양새를 갖추면 된다. 정승상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태를 모면하려는 것이지 더 큰 화를 부르려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저 혼례가 예정대로 치러졌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구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었지요. 도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풀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정승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일이 뜻대로 풀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내 아비 잃은 사람을 보내 알아보겠다.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초래청에서 한 번이라도 주저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알겠느냐? 예, 대감. 그날 밤 도윤은 정승상 저택의 빈 방에서 묵었습니다. 방은 넓고 이부자리는 푹신했지요. 고을집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의 이름을 입에 올릴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말에만 답하고 모르는 일은 모른다 하시던 아버지. 거짓을 싫어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거짓을 행하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아의 어두운 방에서 박서방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엄습해왔지요. 얇은 옷 한 겹으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떠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기다림이었지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이,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갈 수 없으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버틸 수밖에 없었지요. 큰아들 도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경솔이 움직이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으나 그 아이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요. 걱정이 앞섰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의 한양에서의 밤은 길기만 했습니다. 한쪽은 푹신한 이부자리에서, 한쪽은 차가운 옥바닥에서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며칠 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지요. 정승상 저택 앞마당에는 일찍부터 상이 놓이고 붉은 비단이 걸렸습니다. 초래청 위로 햇빛이 기울었고 마루에는 자리가 새로 깔렸지요. 하인들은 분주히 오갔고 안채에서는 혼례 음식을 장만하는 냄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콤한 냄새와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마당 가득 퍼졌지요. 도윤은 새 도포를 입고 사모를 썼습니다. 옷은 정승상의 아들 것이었지요. 어깨가 조금 넓고 허리가 조금 헐렁했으나 눈에 띄게 맞지 않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허리끈을 조여매는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자신이 돼 자신이 아니었지요. 남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자리, 남의 인생을 잠시 빌려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승상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러 말했지요. 기억하라. 초래만 무사히 보내거라.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묻는 말에도 고개만 끄덕여라. 알겠느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 한편 윤대감 저택에서는 신부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비녀를 단정히 꽂은 윤소전은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지요.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요. 얼굴은 차분했으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혼인은 한 사람의 인연이 아니라 두 가문의 약속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정해진 대로 따라야 했지요. 가마가 도착하고 북이 울렸습니다. 풍악 소리가 온 마당에 퍼졌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지요. 도윤이 초래청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 정체가 탈로 날 것만 같았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신부가 맞은편에 섰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지요.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하얗고 단아했습니다. 도윤은 슬쩍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내렸지요.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에 서 있다. 자신이 맞이하는 신랑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다. 평생을 속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쥐어짜였습니다. 큰절이 오가고 술잔이 건너갔습니다. 합글레가 이루어졌지요.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눠 마시는 순간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모든 절차는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주례를 맡은 노인이 덕담을 읊었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겉으로는 흠이 없었지요. 그러나 아는 이들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승상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신방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뒤따르는 하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래청에 서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다른 문제였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밤을 지새우라 했으나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신부는 의문을 품지 않겠는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방 문 앞에 서자 잠시 멈추었지요. 문 너머로 등잔불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저 문 안에서 결정된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지요. 방 안은 은은한 등잔불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앞에 신부가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신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법에 따라 신랑이 먼저 말을 걸어야 했으나 도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등잔불이 한 번 깜빡였고 그제야 신부가 입을 열었지요. 무슨 허물이 있기에 등을 보이십니까?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움찔했지요. 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신부를 마주하기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지요. 신부는 가만히 있다가 치마고름을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 등을 보이는 신랑은 처음 봅니다.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도윤의 어머니께 정계가 있어 하룻밤만 참아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었지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신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어머니의 정계라면 혼례 전에 말씀하셨어야지요. 왜 신방에 들어서야 말씀하십니까? 도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 여인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명석했지요. 더 이상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등잔불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지요.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긴 한숨이 먼저 나왔지요. 저는 이 집 아들이 아닙니다. 신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는 기색은 없었지요. 다만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눈이 빛났지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판단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결박, 한양으로 달려온 일, 영의정의 문턱 앞에서 밤을 지새운 일, 그리고 정승상의 제안. 오늘 이 자리까지의 경위를 숨김없이 고했지요. 말은 낮았고 숨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으나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등잔불만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속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밝히십니까? 그 물음에 도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밝혔을까요? 속이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일로 시작하였으나 한 여인의 일생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거짓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구하면서 저는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거짓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신부는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지요. 이해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존중인지. 도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부 윤소전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병풍 위에서 일렁였지요. 침묵이 길어졌으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지요. 윤소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또한 조정의 대신입니다. 체면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그 빛에 그녀의 옆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단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이었지요. 그러나 속임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면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도유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요. 분노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윤소전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견한 사람처럼 차분했지요. 도유는 그녀가 범상치 않은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말문이 트였지요. 도유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을의 작은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요. 어린 시절 뒷산에서 뛰어놀던 이야기, 아버지께 처음 붓을 잡는 법을 배우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소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대감집 교수로 태어나 예법을 배우고 글을 익혔으나 늘 담장 밖 세상이 궁금했다고요. 서로의 세상은 달랐으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지요. 도유는 자신의 자리를 알았고 윤소저 또한 예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어느덧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윤소저가 말했지요. 내일 아침 제 아버지께 아뢰겠습니다. 도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이마가 손등에 닿았지요. 그리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처분을 바라고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윤소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래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거짓은 거기서 멈추었지요. 이튿날 아침 윤소저는 가마를 타고 조용히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의아해했지요. 본래 다음 날 신부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소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얼굴에는 연지가 아직 남아 있었으나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좌의정 윤대감은 딸이 이른 시각에 돌아왔다는 말에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혼례가 무사히 끝났다는 전갈은 어젯밤에 받았지요. 그런데 딸이 벌써 돌아왔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소저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어젯밤 신랑이 먼저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윤대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사실이냐? 윤소저는 숨을 고르고 모든 일을 아뢰었습니다. 박서방의 억울한 투옥, 아들 도윤이 아버지를 구하러 한양에 올라온 일, 정승상의 제안으로 대신 초래청에 서게 된 경위, 그리고 신방에서 먼저 고백한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말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조리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끝까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었지요. 다 듣고 나서야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그 사내가 스스로 말하였느냐? 예. 끝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궁하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대숲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각사각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정원의 연못이 보였지요.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올랐다가 첨벙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조정의 일은 체면으로 움직였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권세도 무너지고 권세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누구나 체면을 지키려 했고 체면을 위해 거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상이 그랬지요. 아들의 병을 숨기고 대역을 세워 혼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두 집안 모두 웃음거리가 될 터였지요. 그러나 혼인은 달랐습니다. 조정의 일은 권세의 거래였으나 혼인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이었지요. 체면을 위해 한 여인의 일생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속임이 끝까지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터였지요. 그러나 그 사내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혔지요. 정승상이 궁하여 꾀를 냈구나. 윤대감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화를 내기보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윤대감이 다시 물었지요. 내 마음은 어떠하냐? 윤소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바로 세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속이지 않겠다는 마음은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구하려 거짓에 발을 들였으나 끝까지 거짓으로 남기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효심과 양심 사이에서 양심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신뢰로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 윤대감의 눈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딸의 판단력을 믿었지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사리 분별이 뛰어났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아이였지요. 집안의 체면은 잃지 않은 것 같구나. 예, 아버지. 다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아야겠다. 윤대감은 마루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인을 불러 가마를 준비하라 했지요. 오늘 안에 이 일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승상에게도 할 말이 있었지요. 그날 오후 윤대감은 정승상 저택을 찾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정승상은 대문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두 대신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고 차가 놓였으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했지요. 어젯밤 일을 들었습니다. 윤대감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승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곧 표정을 추슬렀지요. 숨기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병세가 급하였고 혼례 날은 다가왔습니다. 속이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남의 딸을 속이셨습니까? 정승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대감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내가 먼저 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하였습니다. 신방에서 스스로 밝혔다 합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밖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인은 다시 정해야겠습니다. 정승상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약조가 깨지는 것을 의미했지요. 두 집안의 동맹이 무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지요. 내 딸을 그 사내에게 주겠습니다. 정승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윤대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과 맺은 약조는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대신 그 사내를 제 사위로 삼겠습니다. 체면은 어찌하시고. 정승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자신의 아들 대신 초래청에 선 대역을, 그것도 시골 선비의 아들을 사위로 삼겠다니.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체면은 거짓을 끝까지 밀어붙일 때 무너지는 법입니다. 윤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일은 체면보다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그 사내는 아비를 살리려 거짓에 발을 들였으나 끝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체면이 아니겠습니까? 정승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대감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자신은 체면을 지키려 거짓을 꾸몄으나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뻔했습니다. 그 시골 청년의 정직함이 오히려 상황을 구한 셈이었지요. 내 아들의 병이 나으면 다른 혼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여기서 매듭짓겠습니다. 윤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승상은 배웅하며 연신 머리를 숙였지요. 거만하기로 소문난 영의정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날로 결정이 섰습니다. 도유는 다시 불려왔지요. 이번에는 사랑채 아래가 아니라 마루 위로 올려졌습니다. 윤대감이 직접 그를 맞이했지요. 도유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으나 애써 진정하려 했지요. 내가 어젯밤 먼저 사실을 고하였다 하더구나. 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비를 살리려는 뜻이었느냐? 예. 그러나 그 일로 다른 이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고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허풍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짧은 대답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윤대감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정에서 갖은 임무를 상대하며 쌓은 안목이었지요. 혼인은 내 이름으로 다시 치른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도유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어떤 형벌이든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혼인을 다시 치르겠다니. 그것도 제 이름으로. 대감, 저는 변변찮은 시골 선비의 아들입니다. 어찌 감히. 변변찮은 것은 가문이 아니라 마음이다. 윤대감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가문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내 마음은 작지 않다. 아비를 살리려는 효심, 남을 속이지 않으려는 양심.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 나가면 된다. 도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거든 내 딸을 귀히 여기고 내 집안을 일으켜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며칠 뒤 초래청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승상 저택이 아니라 윤대감 저택 마당이었지요. 붉은 비단이 다시 걸렸고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풍악이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남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지요. 도유는 새 도포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밤새 손질한 옷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급히 올라온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고쳐매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아버지는 아직 옥중이었으나 곧 풀려날 것이라는 전갈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기쁜 눈물이다. 아가.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지요. 며칠 사이에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아니, 키가 아니라 사람이 자란 것이었지요.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맞은편에 섰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자리였으나 모든 것이 달랐지요. 속임이 아닌 진심으로 마주 선 자리였습니다. 큰절이 오갔습니다. 술잔이 건너갔지요. 합글례가 이루어졌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식은땀을 흘리지 않았지요.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이제는 자네가 내 사위일세. 그 한마디로 인연이 굳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축하의 말이 쏟아졌지요. 도유는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가 풀려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윤대감은 곧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판서에게 전할 말이 있었지요. 내 사돈을 더 묶어둘 이유가 없다. 권세는 권세로 풀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판서는 윤대감의 전가를 받고 당황했지요. 좌의정이 직접 나서서 한시골 선비를 풀어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선비의 아들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요. 이판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이판서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좌의정의 아래였습니다. 영의정과 좌의정이 한편이 되면 조정에서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지요. 더구나 혼례까지 치러진 마당에 사돈의 아버지를 옥에 가두어둘 명분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흉사를 입에 올렸다는 죄목도 억지였지요. 박서방은 흉하다 단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길이 급하니 산은 산대로 두라 했을 뿐이었지요. 이판서는 한숨을 쉬며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끌고 갈 여력이 없었지요. 아버지의 장래가 웃음거리가 된 분노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었으나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하필 그 시골 선비의 아들이 좌의정의 사위가 될 줄이야.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관아의 옥문이 열린 것은 혼례가 다시 치러진 지사흘 뒤였습니다. 박서방은 여느 때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요. 밤이 길었고 낮은 더 길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달아버린 지 오래였지요. 다만 해가 뜰 때마다 숨이 한 번씩 깊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안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최창살 너머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나가시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지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포졸이 다시 말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말씀이 있었소. 더 묶어둘 까닭이 없다 하셨소. 박서방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박은 풀렸으나 손목에는 아직 자국이 선명했지요. 붉게 패인 살이 쓰라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나서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하늘이었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일이 끝났습니다. 이판서의 노여움도 흉사의 책임도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권세는 권세로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박서방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좌의정과 연이 닿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방은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갔으나 비굴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지요. 다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도윤이 먼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달라져 있었지요. 어딘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무슨 일을 하였느냐? 도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지요. 아버지를 살리려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남의 이름으로 초래청에 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들의 말이 짧았으나 그 안에 지나온 길이 담겨 있음을 알았지요. 남의 이름으로 초래청에 섰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속이지 않았다는 말에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좌이정 대감께서 사위로 받아주셨습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결박이 사돈의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세상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러나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하였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안채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달려오다 멈추었고 멈추었다가 다시 달려왔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문지방을 붙잡고 울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자국을 살폈지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프시겠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서방은 둘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지요. 아내가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손을 잡은 것만으로 모든 마음이 전해졌지요. 며칠 뒤 윤대감 저택에서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정식으로 사위를 맞이한다는 뜻이었지요. 비단과 곡식 그리고 서책이 담긴 괴짝이 도착했습니다. 박서방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따지기보다 아들의 선택을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사랑채에 앉은 윤대감은 새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남의 이름으로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려웠을 터인데 끝까지 거짓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를 살리려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남의 일생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지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서라. 과거를 보아라. 사위가 글로 서지 못하면 사돈의 체면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도윤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새벽이면 사랑채의 등불이 켜졌고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마루를 울렸지요. 한양의 저택에서 때로는 고을의 본가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아내 윤소전은 남편의 공부를 도왔지요. 잉크를 갈아주고 차를 끓여 갖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지요. 도윤은 이전보다 더 말이 적어졌습니다. 겪은 일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지요. 허풍을 떨거나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있었지요. 묻는 말에만 답했고 모르는 일은 모른다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장에 들어섰지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지요. 도윤도 떨렸으나 그 떨림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몇 년 전 초래청에 섰을 때보다는 덜 떨렸지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이름이 급제 명단에 올랐지요. 방방곡곡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아비를 살리려 한 효심이 집안을 일으켰다네. 남의 이름으로 초래청에 섰으나 속이지 않은 사내라더군. 좌이정 대감이 직접 사위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
소문은 퍼져나갔고 도윤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쭐해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과묵했고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고을 본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청에 앉아 전가를 받아 읽었지요. 말없이 웃었습니다. 손목에 옅어진 자국을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그 자국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억울함은 세월에 씻겼고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자리보다 더 높이 올랐지요. 윤대감과의 인연은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승상 또한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그의 아들은 병이 나아 다른 집안과 혼인했고 두 정승 집안의 관계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일은 바람처럼 흘러갔으나 사람의 마음은 남았지요. 도윤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시작하여 차근차근 올라갔지요. 아내 윤소전은 내조를 다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박서방은 손주를 안고 웃었지요.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신방에서의 한마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비를 살리려 한 마음이 결국 제 길을 열었다고요. 권세는 빌릴 수 있어도 마음은 빌릴 수 없다고 하지요. 거짓으로 시작한 인연이었으나 진심으로 매듭지어 평생의 연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집안을 일으켰다 전해집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비도 살리고 아내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